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대작 읽기 시리즈 안나 까리니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배경은 모스크바로 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7부 개요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산을 위해 키티와 레비는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습니다. 레비는 카타바소프와 메트로프 등 모스크바에 있는 지식인을 만나 러시아의 농업 문제, 대학 문제 등등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오블론스키, 브론스키 등등을 만나 어울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레빈이 안나의 매력에 깊이 빠진다는 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질투하는 키티의 모습이 눈에 선하죠. 7부 31개 장 중에서 11개 장이 바로 레빈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레빈을 만난 후 안나의 불안과 자기 연민은 깊어만 가고요. 그리고 키티는 22시간에 걸친 기나긴 산통 끝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레빈의 심경이 착잡합니다. 기쁘면서도 뭔가 불안하죠. 이 나약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면서 착잡해집니다. 오브론스키는 이혼에 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카레닌을 찾아가지만 카레닌은 영매, 무당이죠. 무당인 프랑스 사람 쥐 랑도의 조언에 따라 이혼을 거부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상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의 불안과 질투심은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고요. 전부와 쪽지, 그러니까 브론스키와 안나가 주고받는 이 전부와 쪽지가 엇갈리면서 오해는 깊어갑니다.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에 늪에 빠진 안나는 브론스키 뒤를 쫓아서 철도역으로 향합니다. 철도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읽으면 또 다르죠.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악회 레빈의 모습인데 그 곰 같은 시골 사람 레빈이 모스크바에 왔어요. 아내 키티의 출산과 관련해서 모스크바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옛 친구들도 만나고 클럽에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음악회에도 들르는데 이건 조금은 자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음악회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아마 레빈의 눈에 비친 음악 또는 이 현대 예술,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예술에 대한 톨스토이의 비판을 레빈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장치를 도입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레빈은 리엉의 판타지를 듣습니다. 판타지를 들으면서 뭔가 못마땅해 합니다. 톨스토이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예술론에 관한 중요한 저작을 썼다는 것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문학에 맞춰 음악을 각색하거나 또는 음악에 맞춰 문학을 각색하는 것이 창조의 자유를 파괴한다면서 대단히 부정적인 관점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어 왕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이 드라마에 곡을 붙인다는 게 레빈으로서는, 다시 말하자면 톨스토이로서는 영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신의 예술에 대한 생각을 레빈을 통해 피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점들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은 이 안나 까레니나가 전혀 다르게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그러나 리어 왕 판타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뚜렷한 견해를 정하기가 어려움을 깨달았다. 감정 표현을 축적하려는 듯 음악은 계속해서 시작되긴 하지만 즉시 표현이 파열되고 때로는 지휘자의 변덕에 따라 아무 연관도 없고 복잡하기만 한 소리가 났다. 그러나 음악 표현의 조각들은 때로는 멋져도 불쾌했다. 아무 준비 없이 뜻밖에 튀어나오기 때문이었다. 명랑함과 애수, 상심과 부드러움, 그리고 장엄함이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꼭 미치광이의 감정 같았고 그에 걸맞게 난데없이 지나가 버렸다. 톨스토이의 예술에 관한 생각을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톨스토이는 뭐라고 해도 예술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 그리고 그 자유로운 창조적 사유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상세하게 살펴볼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이 톨스토이의 다양한 생각들 또는 사유들을 펼쳐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 골랐습니다. 다음 볼까요? 안나를 바라보는 레빈의 시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레빈이 톨스토이의 분신이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마 레빈의 시선이 톨스토이 시선이 아닐까 싶은데 처음에는 안나에 대해서 뭐랄까요? 응징이랄까요?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안나의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톨스토이, 즉 레빈의 시선을 빈 톨스토이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레빈이 오블론스키와 함께 안나를 찾아가죠. 안나의 집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봅니다. 초상화 기억납니까? 이탈리아로 밀월 여행을 떠났었죠. 안나와 브론스키가 말이에요. 그때 그 화가가 그려준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안나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말았었죠. 그 초상화가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안나의 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초상화를 보면서 레빈은 깊은 감동을 느끼죠. 그리고 직접 안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레빈은 너무나 마음에 든 이 여인에게서 새로운 특징을 하나 더 발견했다. 지성과 우아함, 아름다움 외에도 그녀에게는 진실성이 있었다.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한숨을 쉬었는데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짓자 얼굴이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안나는 전보다 더 아름다웠으며 표정은 새로웠다. 그건 초상화에서 화가가 잡아낸 행복으로 빛나는 또 행복을 나눠주는 표정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었다. 레빈은 다시 한번 초상화와 그녀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오라버니의 팔을 잡고 솟은 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고 그런 사실에 놀랐다. 레빈의 시선을 톨스토이의 시선으로 본다면 안나를 바라보는 톨스토이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응징의 시선에서 공감과 연민의 시선으로 변하는 모습. 저에게는 흥미롭게 와 닿았습니다. 다음 볼까요? 뭔가 낯선 것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어. 레빈이 떠난 후 안나의 상념이 이어지는데 상념의 주조는 불안과 무기력 그리고 자기 연민입니다. 안나의 상념 볼까요? 7부에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안나의 상념들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부 후반부에서 그런데요. 이 안나의 내면 풍경, 그 떨림들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안나의 내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가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포함해 그 사람이란 레빈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처럼 강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그이는, 여기 그이는 브론스키죠? 내게 그처럼 차가울 수 있지? 아니, 차가운 것이 아니다. 그이는 나를 사랑해.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요즘 뭔가 낯선 것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어. 이게 사는 건가? 나는 사는 게 아니야. 해결이 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계속 질질 끌기만 하고 있지. 답장은 여전히 없고, 여기 답장은 자신의 남편 카레닌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학답을 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답장이죠. 시골에 있을 때 안나가 남편 카레닌에게 편지를 보냈었던 것 기억하시죠? 스티바 말이, 스티바는 오블론스키 자신의 오빠입니다. 스티바 말이 자기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찾아갈 수가 없다고. 알렉산드로비치는 카레닌입니다. 브론스키 이름도 알렉세이죠. 남편 카레닌의 이름도 알렉세이입니다. 분신이라는 의미이겠죠. 이름이 어떤 서사적 기능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나도 다시는 편지를 쓰지 못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작할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어. 그저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오락거리나 생각하고 있지. 영국인 가족, 글쓰기, 독서. 그렇지만 이건 모두 기만이야. 모두 모르핀이지. 그이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야만 해. 그녀는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영국인 가족이란 한나라는 아이를 키우죠. 키우면서 안나가 마음을 붙이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기만이자 모르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자신에 대한 연민, 불안, 무기력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질투 때문에 아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병이 깊어지는 것이겠죠. 이 뭔가 낯선 것이 브론스키와 안나를 갈라놓고 있다고 안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봐야겠죠.
그 전에 무당에 휘둘리는 이 귀족들 또는 사교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쥐일 랑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1870년대 귀족들의 사교계를 강타한 신비주의자, 무당 또 영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무당에게 휘둘립니다. 무당에 휘둘리는 이런 사례들은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특히 러시아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러시아에서도 그 유명한 무당이 판을 친 적이 있었죠. 고려 말 신돈처럼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랑도에게 묻다니요. 왜요? 랑도가 누구이기에? 오브론스키가 묻는 것입니다. 랑도에게 묻는다는 게 뭐냐면은 카레닌이 안나하고 이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합리적인 지성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무당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레닌 주위에 있는 귀족, 귀부인들이 바로 부추겨서 랑도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어떤 귀부인이 오브론스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쥐일 랑도, 그 유명한 쥐일 랑도, 해안을 가진 사람을 모르는군요. 그 사람 역시 미치광이에요. 하지만 당신 누이의 운명이 그 사람 손에 달렸답니다. 당신은 시골에 살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군요. 들어보세요. 랑도는 파리의 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는데 하루는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면서 병자들에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조언을 해주었다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유리 멜레딘스키, 아시죠? 그 병자 말이에요. 아내가 랑도를 알게 되어 남편에게 데리고 갔다네요. 그 사람이 그녀의 남편을 고쳤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골골거리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부는 그를 신봉해서 함께 데리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까지 데려온 거죠. 여기 사람들이 몽땅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 사람은 또 죄다 고쳐주었답니다. 베주보프 백작 부인을 고쳤는데 그러자 백작 부인이 그에게 쏙 빠져서 그 사람을 양자로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 쥐일 랑도라는 사람이 베주보프 백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비주의자들, 무당에 홀린 귀족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톨스토이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면이 허전할 때, 지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런 무당들에게 이끌리는 모양입니다. 종교가 자칫하면은 이런 무당화할 수가 있죠. 무당도 진짜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사람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비이성적인 광기가 우리를 휩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톨스토이는 비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제 무언가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안나는 생각했었죠. 바로 질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질투는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불안과 무기력과 굴욕과 수치심과 또는 이 제도적 압박과 등등 많은 요소들이 질투를 지탱하고 있을 텐데 이 질투에 안나의 영혼은 점점 깊이 잠식당합니다. 볼까요? 그녀에게 그는 즉 그의 습관이며 생각과 소망,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이 하나였다. 그건 여성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야 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랑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여자에게 돌릴 것이었고 그래서 안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이 식은 데 대한 질투였다. 아직 질투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질투 대상을 찾았다. 아주 작은 암시만으로도 질투 대상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꿨다. 그런 식으로 그가 독신일 때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저급한 여자들을 질투하는가 하면 그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교계 여자들을 질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그가 결혼하고 싶어 할 만한 가상의 여인을 상상하고 질투하기도 했다. 그중 마지막 질투가 그녀를 가장 괴롭혔다. 특히나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소로키나 공작 영애와 결혼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그가 조심성 없게도 솔직히 말해버렸기 때문에 더 그랬다. 네, 사랑이 식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아챈 안나의 질투는 점점 깊어갑니다. 이 질투는 키티를 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길어올린 어떤 여인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싫어했던 브론스키의 어머니 있죠.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며느리감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소르키나 공작을 향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소르키나 공작과 어머니가 브론스키를 만났다는, 만난 것도 아니죠. 소르키나 공작 영애가 뭔가를 전해주러 왔었는데, 돈이었죠. 돈을 전해주러 왔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안나는 폭발해 버리죠. 질투에 잠식당하는 안나의 영혼이 안나의 독백과 함께 아주 세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톨스토이의 심리 묘사가 얼마나 치밀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죽음이 구원일 수 있을까? 이제 안나는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그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생각이었다. 그건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안나가 딸을 낳을 때, 브론스키의 딸이죠. 딸을 낳을 때 죽음을 생각했었죠. 그때를 떠올리면서 죽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 죽는 거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세료자의 수치와 굴욕, 나의 이 참담한 수치심,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구원될 거야. 죽으면 그이는 후회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겠지. 이쯤 오면은 죽음이 구원이면서도 동시에 브론스키에 대한 응징으로 보이기도 하죠. 자기 처벌이면서 브론스키에 대한 복수이기도 할 겁니다만은, 글쎄요, 자기 처벌의 방식으로서 죽음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안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다면은 막바지에 이른 그 영혼이 이룰 수 있는 그 구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죠. 그녀는 굳은 얼굴에 자신에 대한 연민의 미소를 띠고 안락 의자에 앉아 왼손에서 반지를 뺐다 끼웠다 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그의 감정이 어떨지 여러모로 상상해 보았다. 이 상상들이 아주 깊이 있게 서술이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죽음. 그녀는 퍼뜩 생각했다. 너무나 큰 공포가 덮쳤기에 한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고 다 타서 꺼져버린 양초를 대신해 새 양초에 불을 붙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다. 아니다. 그러지 말자. 그저 살아야 한다. 난 그를 사랑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도 나를 사랑하고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고 모두 지나가 버릴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생명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황급히 그의 서재로 갔다. 그러면서 잠자는 브론스키를 바라봅니다. 사랑을 느끼죠. 하지만 깨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편을 다시 마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온갖 감정들이 휘몰아칩니다. 이 감정의 굴곡이 그야말로 이 소용돌이처럼 우리의 안나를 몰고 가죠.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게 7부 30장 바로 마차 속에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영화에서도 마차 속의 안나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 편의 안나 까레니나 영화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영화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차이를 찾아보는 것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키라 나이틀리가 주연한 영화에서 이 마차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 마차 속에서 우리 안나의 상념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30장 하나만 천천히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다 읽지 못하더라도 또 여기저기 한 챕터씩 읽어 나가시다가 바로 이런 장면들에 눈길을 멈추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내 사랑은 점점 더 정열적이고 이기적이 되었는데 그의 사랑은 점점 더 식어서 우리는 멀어지게 된 거야. 우리 감정의 비대칭성 얘기했었죠. 내 사랑은 점점 정열적으로 뜨거워지는데 그의 사랑은 점점 식어갑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도시의 여러 장면들을 눈에 담으면서 생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의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면서 가면 갈수록 그가 더 많이 주기를 요구하지. 그런데 그는 갈수록 내게서 멀어지려 하고 관계를 맺기 전에는 서로를 마주보며 갔지만 그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된 거야. 이걸 바꾸기는 불가능해. 그는 내가 말도 못하게 질투심이 많다고 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녀는 문득 찾아온 생각 때문에 촉발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입을 벌리고 마차 안에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오갑니다. 그리고 브론스키와 자신의 만남의 과정들을 쭉 복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해야 삶이 다시 행복해질지, 또 얼마나 사무치게 이 브론스키를 사랑하고 미워하는지, 또 동시에 자신의 가슴이 얼마나 무섭게 뛰는지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나는 점점 죽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죽음에 이르기 직전 7부 30장에서 그리고 있는 격렬한 안나의 내면 풍경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제가 함께 읽은 펭귄 클래식 정세라 번역과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판 연진이의 번역이 많이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른 점,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다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읽어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번역이 다르면 다른 작품처럼 와닿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의 번역도 상당히 다릅니다. 원문을 아는 사람이 참 드물겠죠?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번역의 차이를 보면서 작품을 읽어가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안나의 마지막 순간. 바퀴 사이의 중간 지점이 그녀와 평행을 이룬 순간 빨간 가방을 던져버리고 어깨 사이에 머리를 밀어 넣은 채 손을 짚고 기차 밑으로 몸을 던졌으며 즉시 일어날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가벼운 동작으로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 순간 안나는 공포를 느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뭘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그녀는 일어서고 싶었다. 뒤로 물러서고 싶었다. 그러나 거대하고 가차없는 무엇인가 그녀의 머리를 찢고 등을 끌고 갔다. 주여,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그녀가 몸부림쳐봤자 소용없음을 직감하고 말했다. 농부 하나가 무슨 말인가를 중얼대며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불안과 기만, 슬픔과 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때 그걸 비춰주던 촛불이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라 과거의 어둠 속에 있던 것까지 죄다 비추어 보여주더니 치지직 소리를 내고 흐릿해지다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이 마지막 문장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불안과 기만, 슬픔과 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때 그걸 비춰준 촛불이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라 과거의 어둠 속에 있던 것까지 죄다 비추어 보여주더니 치지직 소리를 내고 흐릿해지다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살아온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죠. 그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고 싶다라는 갈망을 공포로 보여주는 것도 눈길을 끌죠. 몸을 던졌으면서도 즉시 일어날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가벼운 동작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후회들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뭘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하고 가차없는 무엇인가, 화물열차죠. 무엇인가가 그녀의 머리를 찢고 등을 끌고 갔다라고 씁니다. 이 부분 그 연진이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퀴와 바퀴 사이의 중간 지점이 그녀와 나란히 온 바로 그 순간, 많이 다르죠? 그녀는 빨간 손가방을 내던지고는 어깨 사이에 머리를 푹 숙인 채 객차 밑으로 몸을 던져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그러고는 마치 곧 일어날 자세를 취하려는 듯 경쾌한 동작으로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가 한 짓에 몸서리를 쳤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녀는 몸을 일으켜 고개를 뒤로 젖히려 했다. 하지만 거대하고 가차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머리를 떠밀고 그녀를 질질 잡아 끌고 갔다. 하느님,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그녀는 어떤 저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왜소한 농부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철도 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불안과 허위와 슬픔과 악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때 그 옆에서 빛을 비추던 촛불 하나가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확 타오르더니
이전에 암흑 속에 잠겨있던 모든 것을 그녀 앞에 비춰 보이고는 탁탁 소리를 내며 점점 흐릿해지다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정말 많이 다르죠. 안나 까리니나 번역은 크게 세 버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김학수 선생의 번역, 오래된 번역이죠. 많이 손을 봤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윤세라 번역, 그리고 이연진지 번역, 이 번역들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도 그 맛이 참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대작들, 고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읽는 책의 안나 까레니나 특집을 참고하면서 여기저기 손길 가는 대로 읽어도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도 몇 부, 몇 장, 예를 들면 오늘의 경우 보자면은 7부 30장만 읽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안나가 죽기 전 마차를 타고 가면서 상념에 빠지는 부분이구나. 오늘 읽는 책에서 이 부분이 안나의 내면 풍경, 심리를 잘 묘사했다고 했지.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피 마르소가 주연한 안나 까레니나 말씀드렸습니다. 레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안나의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관점에서 만든 영화가 바로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한 2012년 영화입니다. 편집이 대단히 돋보입니다. 안나 까레니나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에서 만든 안나 까레니나 영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안나 까레니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대자읽기 시리즈 안나 까레니나까지 끝나고 나면은 부활은 아무래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 까레니나 다음에는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 약속했던 빅토리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함께 읽을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까레니나 7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